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푼돈으로 사는 이것이 한때 유럽 대륙 전체의 지정학적 운명을 결정짓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금보다 귀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후추 이야기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 두 단어는 보통 위대한 탐험가들의 용감한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웅적인 서사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피 튀기는 경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5세기 유럽의 지배층이 왜 미친 듯이 바다로 나섰는지, 그리고 그들이 후추와 금을 얻기 위해 인류를 어떤 광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1400년대에 유럽의 상인 가문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바로 동방의 사치품, 즉 비단, 보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신료를 파는 것입니다. 당시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였고 신분 상승을 증명하는 명함이었으며 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무역 루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죠. 1453년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동방 무역로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방 무역을 독점했고 통행세와 관세를 터무니없이 인상합니다.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돈을 벌었지만 유럽 나머지 국가들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후추 1kg이 금 1kg과 교환되던 미친 시대, 유럽의 귀족들과 신흥 부자들은 더 이상 이 구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직통하는 지름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럽의 왕실들은 눈이 시뻘개져 바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의 선두에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상 글로벌 패권이라는 깃발을 두고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꾸준히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산을 타기 위해 가장 완만한 경사로를 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뒤에는 에니크 왕자라는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워 항해술, 지도 제작, 천문학 등 지식을 국가적으로 축적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는 미지의 도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주도형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끝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의 폭풍우치는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막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국민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왕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처럼 느긋하게 아프리카를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번에 터지는 대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이탈리아 출신 항해사가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와 이자벨라 여왕 앞에 나타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근히 서쪽으로 쭉 항해하면 결국 동방에 도착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당시 과학자들은 콜럼버스가 계산한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훨씬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페인 왕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이 미친 도박에 겁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오늘날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섬이 인도 근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향신료도 비단도 아닌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찾고자 했던 경제적 목표 측면에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흐릅니다. 콜럼버스의 실패는 사실 포르투갈의 성공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재앙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대륙은 곧 스페인의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제공할 것이고 유럽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재료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개척한 아프리카 루트가 한순간에
서쪽으로 도박을 건 스페인에게 밀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나섭니다. 1497년 그는 4척의 배를 이끌고 희망봉을 돌아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합니다. 그는 돌아올 때 후추와 계피를 가득 싣고 왔는데 이 한 번의 항해로 투자금의 6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였습니다. 마침내 향신료 시장에 독점을 깼습니다. 하지만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는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장한 해적에 가까웠습니다. 캘리컷의 무역상들이 그의 물건을 사지 않자 그는 항구 도시를 폭격하고 수많은 무슬림 무역상을 살해하며 포르투갈의 힘을 피로 각인시킵니다. 대항해 시대는 개척의 시대인 동시에 무자비한 약탈과 제국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시대였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급하게 카노사 회동을 합니다. 1494년 교황의 중재하에 토르데실라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서양의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갖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지구를 둘러 쪼개가진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에 대한 고려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급니다. 반대편, 즉 태평양 쪽의 경계선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5척의 낡은 배와 270명의 선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항해를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이었지만 포르투갈 왕실에게 무시당했고 결국 스페인 국왕 카르로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팝니다. 마젤란은 지구 서쪽 끝으로 계속 항해하면 포르투갈 영역에 속하지 않는 동방의 향신료 섬, 즉 몰루카 제도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토르데실라스 조약의 회색지대를 공략하는 도박이었습니다. 1519년 마젤란은 출항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남미 대륙의 험난한 해협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건너는 여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쥐를 잡아먹고 가죽을 씹어먹으며 항해했습니다. 괴혈병과 굶주림으로 선원들은 죽어나갔습니다. 마젤란은 마침내 필리핀에 도착했지만 현지 부족과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사였지만 자신의 목표를 눈앞에 두고 비극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5척 중 단 한 척, 빅토리아 호만이 향신료를 가득 싣고 스페인으로 귀환했습니다. 270명의 선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18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향신료의 가치는 모든 항해 비용과 사망한 선원들의 인건비, 배의 손실분을 다 합치고도 남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이 항해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페인에게 동방무역 독점권에 대한 정당성 혹은 명분을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마젤란의 항해는 대항해 시대가 결국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명을 담보로 한 투기와 탐욕의 극치였습니다. 오로지 불을 향한 유럽의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힘을 압도적으로 키웠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은 유럽의 총과 질병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세계화, 자본주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뼈대는 바로 이 향신료 전쟁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지 후추 한 줌 때문이었다는 서글픈 진실입니다.